해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5개 챕터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1, 2, 3, 4, 5, 6, 6개 챕터가 되겠죠. 이 중에서 지금 챕터 4를 빼고 5개 정도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은 그런데 진행을 하다가 보면 좀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생산 소득 지출, 스마트 리드에 올려놓는 자료는 요 1장에 대한 자료만 있습니다. 지금 2장, 3장은 업데이트 중입니다. 그래서 요 자료, 이 가지고 아마 3주 내지 4주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 경제 이해. 그래서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 그러면 일단 한국 경제를 알아야 되죠. 한국 경제가 뭐냐라는 거죠. 국가 경제가 뭐냐? 개별 경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입니다. 국가 단위 경제죠. 그럼 한국 경제를 판단하는 뭔가 그게 뭐냐? 그러면 판단하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국가 경제를 판단하는 지표가 뭐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국가 경제를 판단하는 지표. 근데 이제 국가 경제를 판단하는 것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덩치 차원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질적인 차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덩치 내에서 구성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구성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변화를 지금 쭉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은 이제 이론으로 국가 경제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소위 말해서 GDP 지표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에서는 국가별로 이 GDP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GDP, 덩치를 비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질을 비교한다는 것은 1인당 GDP, 1인당 국민소득을 통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떤 나라가 잘 살고 못 사는지, 그것을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한 지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인당 GDP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은 1인당 PPP GDP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의 차이, 그 다음에 그렇게 봐서 현재 우리나라 수준이 어디 정도고,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 볼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은 GDP 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내부를 봅시다. 우리나라 내부를 보면 이런 GDP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빈부, 국민소득 수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그런 정도가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 전체 경제 GDP 구성을 보는 거죠. 그 구성을 볼 때 즉 GDP 중에서 이걸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 뭐 누구한테 어떻게 들어가고, 근로자한테 얼마 들어가고, 아니면 자본에 얼마 들어가고, 국가가 얼마를 썼는지, 그런 거의 현황과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또 GDP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출입니다. 사람들이 받은 돈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소비를 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개인은 소비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GDP 가지고 소비를 위해서 얼마를 쓰고, 그 다음에 투자를 위해서 얼마를 쓰고, 아니면 또 국가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업을 위해서 얼마를 썼는지, 그런 지출 측면을 보기도 하고, 그 다음 또 다른 측면은 생산 측면입니다. 생산 측면인데, GDP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어디서 만들어졌느냐라는 이야기죠. 농업 부분에서 얼마나 만들어졌고, 제조업 부분에서 얼마나 만들어졌고, 서비스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제조업 부분 중에서도 산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추세 변화를 보는 겁니다. 과연 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서비스라는 것이 어떤 추세인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 다음 5절에는 소득 분포를 볼 겁니다. 뭐 1인당 국민소득, 뭐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소득에 제일 관심이 있죠. 경제에 왜 관심을 가지냐? 돈이죠. 돈인데 돈 중에서도 뭔가 남 돈보다 내 돈이죠. 나의 소득이 얼마냐? 내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어느 정도 벌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 내가 중간 정도는 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이제 정확히 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뭐 직장인들한테 여론조사를 보면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민소득 분포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잘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분포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다른 개념이죠. 중산층이라는 용어 개념 이런 것도 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경제 성장인데 이거는 이제 소위 실질 GDP 증가율의 경제 성장률인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이제 둔화되고 있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 마이너스 가는 것은 예외적인 거지만 코로나 사태가 없더라도 전반적으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지금 성장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고 있는지,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경제적인 요인이 있는지, 그렇게 돼 가지고 이 과목에서는 물론 정치를 다루진 않습니다. 경제적인 설명으로 봐서 이게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1장에서 볼 6개의 섹션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국민경제, 국가경제 이해, 경제순환 모형. 경제란 이제 국가경제, 여전히 국가라는 것이 중요한 세계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 국가 단위로 경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단위로 본다는 것은, 국가 단위라는 것은 나름대로 경제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국가는 법에 의해 가지고 무역을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 정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단위로. 강력한 뭔가 경제에 개입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개입 결과에 따라서 성과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 경제를 보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가 단위로 경제를 봤을 때 굉장히 차이도 현재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단위로 경제를 이해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국가 단위가 아니라 미시적인 경제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경제학에서의 주 내용은 수요 공급 법칙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의 주 내용은 다 수요 공급 법칙이다. 수요 공급 법칙만 제대로 이해한다 그러면 사회에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인 마찰 아니면 경제적인 논쟁에 대한 대부분의 바른 설명이 다 가능하고 바른 처방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의 상품, 하나의 가격 그런 데 대한 설명 툴이고, 국가 전체를 볼 때는 또 다른 툴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가 경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툴로 제시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경제순환 모형 또는 국민경제순환 모형 이란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냥 경제순환 모형 아니면 국민경제순환 모형 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사회책에도 나오고 중학교 책에도 나오고 고등학교 책에도 나왔을 겁니다. 경제를 안 하더라도 사회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그리고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아주 이 표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이해했다 그러면 국가 경제에 대한 대부분의,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표입니다. 그런 그림이죠. 자, 이 그림에서 국가 경제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국가 경제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가 경제를 이야기하면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사람, 인구가 5천만이 넘습니다. 5천만이 넘고 기업의 개수가 수십만 개입니다. 대기업 몇 개 있지만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다 하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학생까지도 있을 겁니다. 지금 경제학과도 그런 학생들이 있고 우리 학교에도 그런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사업자입니다. 회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가게 하나, 식당 하나, 모든 게 다 하나의 사업자 등록이 있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내 회사 수만 해도 수십만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수는 또 그것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PC라 그러면 아니면 램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램이겠지만, 아니면 PC라 그러면 조금 더 제조회사가 더 많겠죠. 그러나 설렁탕 그러면 설렁탕은 하나가 아닙니다. 가게마다 설렁탕이 다 다르죠. 맛이 다르죠. 맛이 다르면 파는 집마다 맛이 다르다 그러면 다른 상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상품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많은 상품과 수많은 회사와 그 다음에 5천만 이상의 소비자가 있죠. 그 복잡다단한 상품과 생산자와 그 다음에 소비자를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보통 단순화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순화해 가지고 유형화를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대별해 가지고 경제 주체를 두 개로 유형화합니다. 첫 번째가 가계, 경제 주체, 경제 활동의,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체의 그 주관적인 능력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로서 대표적으로 가계라는 것은 집이죠. 집입니다. 그러면 이 가계가 하는 역할은 어떤 것이냐?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 아까 말한 상품이 있었죠. 그 상품을 사서 쓰는 겁니다. 쓰고 먹고 사는 거죠. 그럼 먹고 살고 끝이냐? 왜 먹고 사냐? 먹고 살아서 그 다음에 생산 요소의 소유와 판매.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판매합니다. 가계라는 것은 사실은 먹고 쓴다고 그랬는데, 그럼 뭘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느냐, 쓸 수 있느냐? 소득이 있는 거죠. 일을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소득이 있고, 그 소득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겁니다. 소비를 하고, 소비를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노동력을 유지를 해가지고 다시 돈을 법니다. 즉 생산 요소를 가지고 있죠. 가게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는 대표적으로 노동입니다. 집에서 물론 여러분들은 노동을 안 하지만 뭐 집집마다 여러분 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즉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그게 또 다가 아니죠. 또 집에서는 소득 중에서 일부를 저축으로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죠. 그럼 집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저축이 사실은 기업들한테 자본으로 빌려주게 되는 겁니다. 내 집에서 몇 푼 안 되는 저축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은행에 들어가면 은행은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큰 덩어리로 만들어서 대기업, 뭐 중견기업, 중소기업 아니면 뭐 개인까지도 돈을 빌려주는 거죠. 즉 노동뿐만 아니라 가게는 이 자본을 가지고 있죠. 자본. 조그만 저축도 가지고 있고, 또 집집마다 보면 뭔가 하면 좀 모아가지고 펀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즘 또 유행이 또 주식 투자를 많이 하죠. 개별적으로 주식 투자도 합니다. 주식 투자, 펀드, 아니면 저축, 이런 것들이 다 자본입니다. 이것도 생산 요소죠. 그 다음에 뭐 땅도 있고 집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생산 요소입니다. 가게는 이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있고 이것을 빌려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그런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소득을 받게 되죠. 생산 요소를 빌려주거나 팔므로써 소득을 받게 되죠. 그 소득을 가지고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를 하는 그런 주체가 가게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게하고 또 다른 맞대응하는 또 다른 주체가 기업입니다. 기업이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하는 겁니다. 가게에서 쓰는 재화와 서비스를 다 기업이 만든다라는 이야기죠. 생산을 담당하고, 당연히 이걸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는 생산 요소가 필요하죠.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할 사람이 필요하고 공장이 필요하고 원자재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가게한테 빌려가지고 기업이 물건을 만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잘 이해해 보면은 사람을 나눠 가지고 우리나라 5천만 중에서 일부는 기업이고 일부는 가게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5천만 인구는 다 가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의 제일 대표라 그러면 제일 잘 사는 제일 부자라고 하면 소위 이 패밀리가 있죠. 그죠? 삼성의 오너인 이 패밀리가 있습니다. 그 이씨 가족도 가게의 이름입니다. 물론 삼성그룹이라는 큰 삼성전자를 비롯한 큰 기업은 가지고 있지만 기업은 기업일 나름이고 기업은 이 기업일 나름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것은 하나의 기업이지만, 그러나 뭐 이근희 씨라든지 아니면 뭐 또 뭐 그 자제분이나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의 가게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회사의 CEO를 한다. CEO를 한다는 것은 그 가게에 있는 사람이 자기 노동을 기업에 빌려줌으로써 CEO를 하고 급여를 받기도 하고, 요즘 뭐 안 받기도 하지만 안 받기도 한다. 기업의 CEO가 기업은 아닙니다. 기업의 CEO는 개인적으로는 가게에 있는 사람이죠. 가게에 있는 사람인데 노동을 빌려준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지만 진짜 최근 산업 변화를 이끌은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한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엄청난 새로운 산업과 상품을 다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뭐 산업을 만들고 기업을 만들었지만 이 사람 또 한 사람이 개인인 거죠. 개인인 거고, 개인의 가게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노동력을 빌려줘 가지고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운영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와 기업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지 사람을 딱 잘라가 나누는 개념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경제는, 국가 경제는 가계와 기업이 있고 이 두 개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국가 경제가, 한 나라의 경제가 돌아간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주체의 서로 상호작용은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죠. 왜냐하면 기업이 생산을 하면 가게가 그걸 사가 썼기 때문에. 또한 가게가 생산 요소를 만들면, 가지고 있으면 이걸 기업이 또 빌려가지고 아니면 고용해서 쓰기 때문에 어떤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상호작용을 하는 곳을 우리는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 대표적인 시장은 재화와 서비스 시장이죠. 일반 여러분들의 개념에 가지고 있는 시장이 가장 근접한 시장입니다. 그게 재화와 서비스 시장. 즉 기업이 만든 물건, 재화와 서비스. 재화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재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고 goods and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미용, 이용, 아니면 통신 서비스, 뭐 아니면 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뭐 영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죠. 내가 직접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로 나눕니다. 이걸 기업들이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시장에서, 가게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물건을 사갑니다. 근데 물건을 사가는 대신에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서 물건 값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 값을 기업들한테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기업은 물건을 내놓고 가게는 돈을 내놓아가지고 서로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빨간 것은 이 재화와 서비스가 흐르는, 소위 상품, 실물이 흐르는 부분입니다. 실물이 흐르는 부분이고, 이 실물에 대해 가지고 가게가 실물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돈이 나가죠. 돈이 기업으로 가게 됩니다.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화폐의 흐름이죠. 화폐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두 개의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제 주체는 이 하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서도 또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시장. 그 다른 시장을 우리가 생산요소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산요소 시장인데, 가게는 생산요소를 소유하고 판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생산요소의 대표적으로는 토지와, 노동과 토지와 자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동, 토지, 자본. 뭐 노동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죠. 그 다음에 자본도 설명을 했습니다. 기업, 가게에서 가지고 있는 저축, 아니면 주식 투자, 펀드 투자, 이런 것들이 다 기업에 대한 자본 공급이다 라는 얘기죠. 기업의 자본을 투자하고 아니면 노동을 팔고 자본을 빌려주고 라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본. 근데 이제 토지가 나오면, 토지가 이게 뭐냐,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제 전통 경제학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금 유지했기 때문에 아직 있는 겁니다.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경제학을 할 때는 농업이 굉장히 큰 부분이었죠. 그럼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생산 요소는 토지였습니다. 농업용 토지를 빌려준 거죠. 가게에서 농업용 토지를 뭐 기업에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농장에 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소작농에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이 아마 주력이 됐을 때 그때 중요한 생산 요소가 토지였기 때문에 토지가 이렇게 중요한 생산 요소로 지금 남아있는데, 요즘 이제 근대 경제학에서는 슬슬 이제 토지는 빠집니다. 토지는 빠지고, 여전히 생산 요소가 중요하지만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 뭐 예를 들어 생산 함수를 이야기하면 투입 요소는 두 개만 대부분 적죠. 자본하고 노동. 옛날에는 거기다 L이라고 해가 토지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지금은 이제 굳이 그것까지 넣을 필요 없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토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노동과 자본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가게에서는 생산 요소 시장이 판매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여기에서 이 생산 요소를 구입하거나 빌려와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됩니다. 이 생산 요소 시장을 조금 더 명시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노동의 생산 요소 시장은 소위 노동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면 그때부터 이제 구직 활동을 할 겁니다. 그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이 노동시장입니다. 소위 말해서 인크루트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런 인터넷 사이트도 있죠. 그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회사를 접촉을 하게 되죠. 사이트를 통해서 회사를 검색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원서를 내고 하는 과정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 사이트를 통한다는 것이 그런 사이트가 일종의 노동시장 역할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보다 눈에 많이 보이는 시장, 그러면 우리가 재래시장을 많이 생각하죠. 그와 비슷한 재래시장 같은 노동시장도 사실은 현재 있습니다. 새벽에 보면 인력시장이라는 것이 있죠. 인력시장이라는 것은 매일 아침에 소위 그 건설 현장 아니면 농업 부분에서도 그날 수확이 많을 경우에는 인력시장에 가서 그날 일할 사람을 뽑아와 가지고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고 일당을 주는 겁니다. 그런 인력시장이 모든 도시마다 다 있습니다. 춘천에도 보면 8호 광장 근처에 보면 인력 공급업체들이 많이 있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인력시장이 열립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서 있으면 그날 사람이 필요한 건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업체에서 와가지고 그 중에 사람들을 쭉 보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일 잘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런 소형 트럭에다가 소형 버스에다가 싣고 가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원초적인 그런 노동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거는 이제 매일매일 노동시장인 것이고, 아니면 장기적인, 정규직이나 그런 근로시장을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서로 구인, 구직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선발되는 그런 과정이 노동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본시장, 자본의 흐르는 시장, 그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소위 금융시스템입니다. 금융시스템. 아까 자본의 가는 채널로서 대표적으로 은행을 이야기했죠. 은행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펀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이 하나의 자본시장이고, 그러니까 자본중개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안 할 때 이 중간에 거강권으로서 은행이란 금융기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더 금융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진짜 시장이 생기죠. 그 시장의 대표적인 자본시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투자하려는 가게 사람과 그 다음 돈이 필요한 기업이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는 셈입니다. 바로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 주권뿐만 아니라 채권까지도 거기서 거래됩니다. 채권까지도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런 시장이 바로 금융시장입니다. 금융시장을 통해서 가계의 자본이 기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실제 보면 모든 기업이 부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모든 기업의 소유권은 몽땅 다 가게가 가지고 있습니다. 몽땅 다 가게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삼성이라는 것이 큰 기업이다. 삼성은 부자다, 돈 많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매년 이익이 엄청나죠. 그러면 그 삼성의 소유권은 다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가게가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절반이 채 안 됩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소유권을 보면 주식의 분포를 보면 외국인이 거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최대 지배지주인 이건희 씨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합쳐가 10% 조금 넘나?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다 우리나라 나머지 국민들이 가지고 있죠. 그것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여러분들 중에 있을지 몰라도 직접이든지 아니면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어떤 펀드도 대부분 펀드들은 삼성전자를 다 편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기 때문에 보통 제일 큰 회사는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주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럴 수 있는 것이 대부분 그 회사원들은 국민연금에 다 가입하고 있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으로서 모인 돈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하기도 하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외국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제일 많이 투자한 것은 주식이죠. 국내 주식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삼성전자에 제일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10%까지 투자합니다. 10% 이상은 규정상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큰 회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10% 투자하고 있죠.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엄청난 대주주인 셈이죠. 그러면 국민연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다 간접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주인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계를, 기업은 결국은 다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계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죠. 자, 어쨌든 경제는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인다. 경제 주체 기업과 가계가 있고,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 가게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있죠. 사서 쓰죠. 쓰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뭔가 노동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노동이나 자본을 만들어서 이걸 생산 요소 시장에 내놓으면 기업들은 이걸 또 사와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이 생산 요소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죠. 그럼 가게에서 사가고 그 다음 가게에서는 또 생산 요소를 또 내놓고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것이 바로 국가경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국가경제 순환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경제란 것은 상호작용 모형이 아니라 순환모형입니다. 돈다라는 거죠. 계속 도는 거죠. 계속 여기서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면 가게가 생산 요소를 내고 다시 그걸 이용해서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럼 그걸 사가지고 소비하면서 가게는 다시 생산 요소를 내는 이것이 경제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제는 순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경제는 흘러간다라는 이야기죠. 난 우리말로 흘러간다. 경제가 잘 흘러가고 있다. 잘 돌아가고 있다. 흘러가고 있다. 아니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표현 자체는 경제는 순환이라는 의미죠. 자, 오케이. 질문. 좋아요. 질문해줘요. 네, 경제순환 모형에서 기업이랑 가게는 있는데 혹시 정부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지가 좀 궁금해서요. 아이고, 예, 좋은 질문 됐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나가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단순한 형태고, 여기다 이제 좀 더 나가면, 경제 주체를 지금 우리가 가계와 기업 두 개만 이야기했죠. 그 다음 여기다 더 추가해야 될 중요한 경제 주체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지금 지적한, 정재봉 군이 지적한 기업, 그러니까 정부, 국가라는 것이 하나의 기능이죠. 국가도 이 중에서 일부 돈을 받아가지고, 가게 옆에 여기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채널이 또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뭔가 하면 이렇게 필요한데 양쪽에다가 더 도움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세금으로 돈을 더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이 돌아가는 것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중요한 경제 주체가 해외가 있습니다. 해외. 자, 이 순환 모형의 이 흐름에서는 이건 폐쇄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은 폐쇄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거죠. 딴 나라가 없고 우리가 그냥 자급자족 경제다 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 현재 우리나라는 나중에 보겠지만 GDP의 절반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만든 물건의 절반을 외국에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물건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외국에서 많은 물건을 수입해가 들어오기도 하죠. 그것도 또 하나의 경제, 또 하나의 중요한 경제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그림까지 같이 그리면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이 그림에서는 그냥 가장 단순한 형태,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 이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두 경제 주체만을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했고 더 복잡하게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학 개론을 배우면 여기다가 국가, 정부라는 것의 역할, 기능, 그 다음에 해외 부분의 기능,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를 하게 되고 알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두 주체 간의 이렇게 상호작용이 경제다. 그래서 이 흐름이 경제다. 그죠? 그래서 경제는 잘 굴러간다, 잘 흐른다, 그리고 이 흐름이 경제다 라는 이야기는 다시 반복인데 잘 흘러가면 경제는 좋은 상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그 잘이란 뜻이 뭐냐는 거죠. 잘 순환된다, 잘 흘러간다 라는 것은 적정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정량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면 그 경제는 잘 돌아가는 겁니다. 적정량보다 많아도 문제입니다.
많으면 이 파이프가 터져버립니다. 적정량보다 적다 그러면 중간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력에 맞춰 가지고 적정량만큼 이렇게 흘러가면 경기가 잘 돌아간다 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순환 모형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 순환을 제일 쉽게 여러분들이 떠올려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이야기했지만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처에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파이프는 수도관과 가스가 됩니다. 집집마다 수도가 들어오고 가스가 들어오죠. 아니면 전기선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집에다 수도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고 아니면 가스가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가지고 집이 쓰는 것이 바로 순환이다. 여기서 이 흐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흐름이라는 것이 뭐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집마다 전기선에서의 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보다 더 많이 쓰면 전기에서 불이 나가지고 집이 불나게 되고 선이 끊깁니다. 뭐 전기를 너무 안 쓰면 문제는 없지만 전기를 안 쓰면 집에서 하는 일이 없는 거죠. 아예 안 쓰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이 잘 흘러간다. 잘 흘러간다는 것은 바로 적정량만큼 흘러가는 것이 좋은 상태다. 자, 그래서 국가 경제의 활력도 지표가 바로 GDP인데 이거는 경제순환 모형에서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입니다. 흐름이고 흐름이 적정한 만큼이 좋다라는 건데 이제 개념적으로 적절한 만큼이라고 했는데 그럼 적절한 만큼이라는 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측정은 지금 이야기했던 전기, 가스, 수도의 개념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전기, 가스, 수도의 적정량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매달 와서 계량기를 측정하죠. 아니면 요즘에는 자동적으로 측정하기도 하는데 그 매달 와서 측정한다는 것은 매달 그 관에서 흐른 양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수도는 한 달에 물 10톤을 썼다. 계량기를 딱 꽂아 놓고 뭔가 하면 계량기 돌아간 걸 봐가지고 한 달에 이번 달에 여러분 이 집에서는 10톤을 썼구나 물이. 그러면 그 10톤이라는 것은 관에서 흐른 양이 그 측정이 되는 거죠. 가스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흐른 양을 측정하려고 그러면 여기 중간에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폐쇄 구조에서는 똑같은데 여기다가 계량기를 달면 됩니다. 전기, 수도, 가스와 마찬가지로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여기다 흐른 양을 측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흐르느냐. 아까 전기, 가스, 수도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측정합니다. 근데 이 양은 측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은 측정 못하고 우리가 대부분 나라들이 분기별로 측정합니다. 세 달에 한 번 측정하고 그 다음에 보통 사용할 때는 1년 단위 측정된 지표 가지고 사용합니다. 1년 동안 여기서 흐른 양이 얼마냐 라는 걸 가지고 나라별로 비교합니다. 우리나라 GDP는 얼마냐 아니면 뭐 중국의 GDP가 얼마냐 독일의 GDP가 얼마냐 라는 이야기를 할 때 흔히 보통 암묵적인 가정은 1년 동안 여기서 흐른 양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지고 우리는 국가 경제의 활력도 지표라고 합니다. 이게 GDP. 그렇게 GDP의 개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적정량만큼이 흘렀다.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나름대로 액수가 있을 겁니다. 그 액수에 비해서 많으면 뭐 호황이다. 아니면 과열이다. 아니면 액수에 비해서 적다 그러면 불황이다. 아니면 경기 침체다. 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저께 아침에 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대표적인 뉴스가 첫 번째 나오는 헤드라인 뉴스가 물론 경제지 중심인지 몰라도 첫 번째 중요한 뉴스가 2, 4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6%를 기록했다. 마이너스 3.6%를 기록했다는 것은 2, 4분기 그러니까 4월, 5월, 6월 세 달 동안이 그 전 1, 2, 3월보다도 여기서 흐른 양이 3.6%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3.6% 적었다는 이야기는 기업이 만든 물건이 3.6%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게가 이게 소비했는 물건도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폐쇄구조라 그러면 그만큼이 여기다가 이만큼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그만큼이 기업에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쪽 부분에서도 근로자들이 받는 근로소득도 그만큼 줄었고 다 그만큼 줄었다.
그거는 이제 경제가 활력도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지금은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아주 뭐 비정상적인 상황이지만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라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큰일이 생깁니다. 마이너스가 발생했다 그러면 큰일이 생긴 거죠. 큰일이 생기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60년대 이후에 마이너스가 생긴 거는 몇 번 안 됩니다. 80년, 79년, 그 다음에 98년 그 두 번을 제외하고는 마이너스가 생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 두 시점에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큰 일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아주 좀 정치적이고 뭐 세계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조금 다른 이 보건적인 이 전염병이라는 게 발생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큰 문제가 발생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는 훨씬 더 그 충격이 컸기 때문에 마이너스 3.6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덜 놀라고 있죠. 당연히 그 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딴 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2, 4분기가 얼마더라? 마이너스 25%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생산의 4분의 1이 줄었고 근로자들의 4분의 1이 그러니까 소득이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엄청나죠, 미국은. 거기에 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3.6이라는 것은 그래도 뭐 훨씬 더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만큼 생각보다는 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워낙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마이너스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다. 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활력도를 봅니다. 자, 경제, 국가 경제를 판단하는 지표는 여기에 있는 흐름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 흐름이고, 이 흐른 양으로 본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1년 동안 이 여기서 흐른 양을 통해 가지고 한 나라의 GDP가 얼마다라는 이야기 하죠. 그걸 통해 가지고 나라 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제일 큰 나라는 미국이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나라는 중국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소위 G2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국가 경제를 판단하는 첫 번째 지표입니다. 첫 번째 지표. 즉, 국가 경제의 대외적인 비교 지표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아니면 전에 비해서 현재 상태를 비교하게 해가지고 한 나라 내에서의 활력도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로도 사용이 되는 겁니다. 즉, 경제순환 모형에서의 흐름입니다. 자, 근데 이 흐름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색으로 보여줬죠. 요 안이 실물의 흐름이고 요 바깥이 화폐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폐쇄 경제다. 그리고 간단하게 가정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국가도 빼버렸다. 정부의 기능도 빼버렸다. 요 두 지점을 봤다. 그런 경우다 그러면 여기서 이 흐름이란 것은 폐쇄, 그러니까 closed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 중에서도 폐쇄 파이프라인이죠.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밖으로 빠지는 누수가 없죠. 다른 주체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 물건은 이 안에서만 흐릅니다. 자, 기업이 판 물건 가지고 뭔가 하면 가게에 간다. 그러면 그만큼이 가지고 뭔가 가게에서 소비를 하든지 여기다가 생산 요소를 팔아 가지고 기업에 다시 또 투자되는 거죠. 쭉 그러죠.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쪽과 이쪽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게가 기업에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왔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PC를 한 대 샀다. 그리고 돈을 200만 원 줬다. 그럼 PC 한 대 가격하고 200만 원 가격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치가 같기 때문에 200만 원 준 겁니다. 물론 때때로 그 가치가 변하긴 하지만 내가 200만 원을 주고 샀다는 이야기는 그 가치가 200만 원이 됐다는 거죠. 되니까 내가 200만 원을 준 거죠. 안 된다 그러면 딴 걸 샀겠죠. 아니면 가격을 더 깎았든지. 기업도 200만 원에 팔았다는 것은 200만 원 정도 하면 뭐 팔만하다. 내 그 생산비 건지고 뭐 이것저것 다 건지고 할만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게 이윤도 포함될 겁니다. 200만 원에 팔았을 겁니다. 즉 그 이야기는 여기서 물건에 대해 가지고 돈을 지불했다라는 것은 등가치입니다. 등가치. 물론 사전에 목적했던 등가치만큼 못 받아줄 수도 있어요. 기업이 물건을 팔 때 원래 처음에는 옷 같은 게 심한데 처음에 신상품이 나오면 옷은 굉장히 비싸게 가격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만 팔죠. 그런데 한 몇 주만 지나고 나면 30% 세일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계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상설 할인 매장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음 해로 넘어가면 소위 뭐 어디 창고 저기 뭐고 체육관 같은 걸 빌려 가지고 무게로 팝니다. 그러니까 옷이란 게 똑같은 옷인데 언제는 뭔가 하면 처음에는 이게 한 개 10만 원에 팔았다가 나중에는 창고에서 뭔가 하면 한 개 1,000원에 팝니다. 물건 가격은 달라질 수 있죠. 사전적으로 봐가지고 물건 생산 비용에 비해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기업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이게 가격 차별이 발생하는 거죠. 소비자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프라이싱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로 물건이 판매됩니다. 판매되지만 결국은 그걸 다 합쳐 가지고 기업은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가격 옷을 팔 때는 비싸게 팝니다. 그러니까 생산비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죠. 그건 나중 물건은 나중에 재고 남는 물건은 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파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개별 물건에 대해 가지고 진짜 생산 원가를 따져 가지고 그지 가격이냐라고 따지면 그거는 뭐 안 맞는 수도 있습니다. 안 맞는 수는 있는데 총량적으로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만큼을 주는다. 그 이야기는 이 물건에 대해 가지고 이 가치만큼 여기서 현금 흐름이 발생했다. 이 빨간 흐름의 양과 가치와 파란 것의 초록색 흐름의 가치는 동일한 겁니다. 등가가 흐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GDP를 측정할 때는 이 안에 빨간 걸로 측정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빨간 걸로 측정하려고 그러면 합산이 안 돼요. 물건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나라 물건 그러면 뭐 10만 개, 수십만 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흐른 양을 측정한다? 그러면 자동차, 뭐 소나타 100만 대, 뭐 그랜저 10만 대, 뭐 스포티지 5만 대, 뭐 쭉 리스트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설렁탕 몇 그릇, 1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팔린 걸 다 따져본다 그러면 상품 수십만 개마다 뭔가 하면 개수가 쭉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합치 가지고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방법이 없죠. 그걸 합쳐서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방법이 바깥입니다. 얼마에 팔았죠. 그러면 판 액수가 있기 때문에 판 액수를 다 합치버리면 그 가치가 얼마 정도다. 그걸 다 합치니까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 그것들을 만들어진 총 액수 가치로 따져본다 그러면 뭐 1,500조가 됐다. 엄청 큰 숫자죠. 조라는 숫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그런 큰 숫자가 계속 등장할 겁니다. 어쨌든 그것이 이 흐름의 양을 하나의 숫자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격으로 하나로 다 합계해버리니까 그것이 하나의 숫자, GDP로 우리가 숫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이 안쪽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업에서 가게한테 주는 것이 임금으로 주기도 하고 지대로 주기도 하고 지대라는 것은 땅값입니다. 땅 임대료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윤으로 자본에 대한 대가를 줍니다. 자본에 대한 대가는 은행을 통해서 돈을 빌렸다 그러면 이자로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는 배당금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투자에 따라 가지고 투자 종류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서의 기업의 이윤을 가게한테 자본의 생산 요소의 사용에 대해 가지고 주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것도 다 합쳐버리면 기업에서 가게로 쭉 흐른 소득이 얼마냐라는 게 나온 거죠. 가게라는 것은 이 소득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집의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 집 소득을 보면 아버지가 나가서 매달 월급 받아옵니다. 그 월급이 있고 그건 근로소득이죠. 그 다음에 집에서 가지고 있던 뭐 펀드라든지 아니면 저축에 대해 가지고 뭐 그 한 달 동안 들었던 뭔가 수익이 있을 겁니다. 그게 자본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또 여유돈이 있어가지고 월세를 줬다. 집을 하나 더 가지고 있어서 월세를 줬다. 그럼 월세가 더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지대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집에 들어가지고 가격이 소득이 되죠. 그거는 이쪽의 생산 요소가 나간 것에 정확하게 반대급부로서 등가치로 얘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 GDP라는 것은 여기서 실제적으로 밖에 있는 이 초록색 선에서 따라가지고 측정이 되는데 어떤 지점에서 측정하더라도 동일 가치입니다. 동일 가치만큼 측정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의 국가경제 흐름을 통해 가지고 경제 지표에 대한 GDP란 경제 지표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경제는 흐름이다. 이 흐름의 양이 그리고 우리가 GDP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경제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다음 경제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의 양을 볼 때 그것이 이제 뒤에 아까 또 설명했지만 나중에 우리나라 내의 경제 GDP 중에서 구성을 본다고 얘기했죠. 그 구성을 볼 때 분배 측면에서 보기도 하고 생산 측면에서 보기도 하고 지출 측면에서 보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이 흐름의 양의 포인트에 따라가 성질은 양은 또 동일하지만 흐름 양은 동일하지만 성질은 달라집니다. 성질이 달라지는데, 자, 기업에서 가게로 갈 때는 이건 분배 측면입니다. 근로소득, 자본소득이 가게로 가죠. 기업이 만들어진 총 이 흐름 중에서 기업이 이윤으로 가지는 부분이 있고 가게의 근로소득으로 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소위 분배 측면이고, 가게에서 기업으로 돈이 나가는 것은 지출 측면입니다. 지출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어느 포인트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성질은 조금 더 달라집니다. 그러나 총량은 동일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냥 이게 고정된 파이프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건 이제 뒤에 더 설명하고, 자, 이게 국가 경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흐름, 하나의 국가 단위의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지표와 그 다음 GDP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걸 한번 다시 요약하면, 자, 지금 설명을 이제 여기다 말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복잡한 국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 두 개로 단순화를 했죠. 즉, 가계와 기업, 이 두 개로 단순화를 했고, 그 다음 두 개의 관계로 그걸 보였습니다. 그게 국가 국민경제순환 모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계, 오른쪽에 있던 가계의 기능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 생산 요소를 판매하는 그런 기능이죠.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 그 다음 그걸 바탕으로 생산 요소를 판매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왼쪽에 있던 경제 주체 기업의 기능은 생산 요소를 구입하고 사거나 빌려와 가지고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죠. 생산하는 것이 기업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생산의 주체고 가계는 소비나 지출의 주체다. 그죠? 그리고 이 두 경제 주체는 재화와 서비스 시장,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상호 거래를 했죠. 재화와 서비스 시장은 위에 있던 시장이었죠. 기업이 만든 물건을 거기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팔리고 사가고. 그 다음에 밑에 시장은 생산 요소, 가게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파는 시장이죠. 그 시장에서 기업은 노동을 사고 그 다음에 자본을 빌려오죠. 그런 식으로 서로 거래하는 것이 한나라의 경제의 흐름이다. 한나라 경제를 그렇게 쉽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국가경제의 활력도는 경제가 지금 상태가 좋냐 나쁘냐 판단하는 활력도 판단 기준은 이 두 경제 주체 간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흐름, 실물은 붉은 쪽 안쪽 흐름이죠. 이 흐름의 정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부족하면 우리가 불황, 흐름이 흘러야 될 양만큼 덜 흐른다, 덜 흘러간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를 불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불황이죠.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불황입니다. 이 불황 때는 대표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현상들이 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재고가 증가하고, 재고란 것은 만든 물건이 안 팔리고 쌓이는 거죠. 재고가 증가하고 안 팔리니까 생산이 부진하고, 안 팔리니까 기업은 가동을 줄입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감소하고, 기업이 공장을 줄이면 사람들이 월급을 적게 받게 되는 거죠. 적게 받기도 하고 일부는 공장이 못 나가고 일이 없어져 가지고 돈을 못 받게 되죠. 그러면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적으니까 사람들은 소비가 부진하죠. 돈이 없으니까 쓸 돈이 없는 거죠. 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돈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국가재난지원금 이런 것까지도 지금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업, 그러니까 생산이 부족하니까 일부는 실업까지도 발생하는 겁니다. 아까 미국이 그 2, 4분기 GDP가 25% 마이너스가 됐다고 그랬죠. 미국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실업률이 한 20%까지 들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즉, 미국 국민의 거의 한 5분의 1 정도가 실직자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뭔가 하면 이 고용 관행이 굉장히 엄격했어. 함부로 해고를 못 합니다. 함부로 해고를 못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많죠.
함부로 해고를 못하니까 기업들은 사람을 잘 안 뽑아오려고 그럽니다. 가능한 한 비정규직을 이용하려고 그런 것이고, 그게 이제 그 노동시장에서 제일 큰 마찰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굉장히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3달치 월급만 주면 언제든지 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뽑는 것도 언제든지 빨리 그냥 수시로 계속 뽑고, 노동시장이 그 유연한 노동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뭐 그냥 치명타죠. 우리나라는 뭐 기업이 좀 못하더라도 하수심은감 월급 근로자는 그대로 데리고 가면서 월급을 줘야 됩니다. 손해 보면 안 되면 그 기업주가 자기가 어디 가가지고 뭐 빚을 내고 하더라도 그냥 월급을 계속 줘야 됩니다. 회사가 망할 때까지 계속 같이 가야 됩니다. 잠시 물건 안 팔린다고 해고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건 안 팔리면, 가게 문 안 열면 그 다음 그 근로자들은 다 그냥 일시 해고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갑자기 거의 20%까지 오르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자, 이게 이제 불황태 사태. 그 다음에 이 흐름이 너무 지나치면, 과다하면 그때는 경기 과열이라고 합니다. 조금 많은 건 좋아요, 항상. 이제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는데, 너무 많으면 우리가 경기 과열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상품 부족. 사람들이 다 소비가 많아지면 서로 물건을 사려고 하던 거죠. 만든 물건 다 팔리고 나면 서로 경쟁적으로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팔 물건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겠죠. 더 주고 사겠다. 물건이 줄고 물건이 줄어들면 물건 가격이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물건뿐만 아니라 임금까지도 오릅니다. 왜냐하면 상품 부족이 되면 그때부터 공장들은 풀 가동하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추가 가동을 하는 거죠. 그럼 더 가동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을 더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다 일하고 있다? 그럼 더 뽑으려고 그러면 월급을 더 주고 딴 데서 빼와야 되는 겁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근로자를 빼오다 보면 임금이 오르는 거죠. 임금도 오르고 이자율도 오릅니다. 경기가 과열되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이 흐름 자체가 흐름이 지나치다든지 아니면 적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정도가 아니라 적정한 수준 흐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자, 경제의 체질에 대비해 가지고 이 흐름의 양이 적절할 때 경제는 안정되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상태냐? 소위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라는 이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 있겠지만 잠재 성장률 수준이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한 3% 정도, 경제 성장률이 3% 정도, 2% 후반 3% 정도, 2.5에서 3% 사이 정도 있으면 그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안정된 상태다. 즉 그 이야기는 그때는 이 양쪽의 문제가 다 안 생기는 거죠. 다 안 생기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리고 물가도 안정적이고 그런 상태가 안정된 상태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경제의 활력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통 일정 기간, 보통은 1년이죠. 1년 동안 그 흐름의 양을 측정한 값이 개념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는데,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흐름의 양도 보통 1년입니다. 1년 동안 그 흐름의 양을 측정한 것을 우리가 국내 총생산, GDP라고 이야기합니다. GDP. 이게 국가경제의 활력도를 판단하는 지표다. 국가 간에 비교하는 지표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빨간 거, 그 다음에 초록색 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가경제 순환 모형에서 바깥쪽에 초록색 화살표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 요소와 같은 실물을 교환하는 화폐 흐름이었습니다. 안쪽이 빨간 거였고 바깥쪽이 초록색이었죠. 이 바깥쪽 초록색은 안쪽 빨간 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로 지불하는 돈이었죠. 즉 화폐 흐름입니다. 위쪽에서는 물건에 대한 가격이고 밑에는 뭐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지대라든지 아니면 배당금, 이자 이런 돈이죠. 어쨌든 돈입니다. 돈 흐름이 바깥쪽입니다.
자, 화폐란 것은 거기서 화폐 기능이 나옵니다. 화폐 기능이 뭐냐? 교환의 매개체라는 거죠. 물건을 받았으면 그 물건에 대해서 반대 급부를 줘야 되는 거죠. 가치만큼. 그걸 옛날에는 물물 교환을 했는데 물물 교환이 너무 힘들더라. 비효율적이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이 고안해내는 것이 화폐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화폐를 교환했죠. 그래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 화폐를 준 겁니다. 즉 거기에서도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이다 라는 것이 쉽게 드러나죠. 자, 그런데 이 화폐는 이런 진짜 아주 교환의 매개수단 차원에서 고안이 됐고 사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교환의 매개수단은 화폐의 양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총 이 화폐의 양은 그럼 그 매개수단은 누가 만들었냐? 국가에서 만들었죠. 중앙은행에서 만들어서 공급합니다. 그 양도 지나치게 많으면 문제가 되고 적어도 문제가 된다. 화폐가 과다하면 물건에서 안쪽에 빨간 흐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깥에 초록색 쪽에서 흐르는 물건의 양이 갑자기 늘어졌다. 흐르는 화폐의 양이 많아졌다. 지나치게 많아졌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심하면 그게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금융위기. 우리나라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전 세계가 겪었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 그것도 실물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바깥에 있는 소위 화폐의 흐름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돈이 미국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까지 부동산으로 가가지고 부동산 투기 거품이 커지면서 그게 어느 순간에 폭발하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난 겁니다. 대부분의 금융위기는 이 바깥에 있는 이 화폐 양이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발생하는 겁니다. 또한 그 바깥에 있는 이 화폐 양이 부족해도 문제죠. 부족하면 거래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없으면 거래 자체가 위축됩니다. 경제의 본질은 안쪽에 있는 빨간 실물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펀더멘털이라고 이야기하죠. 펀더멘털이 좋더라도 바깥에 화폐에서 화폐 양이 부족하면 경제가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황에 빠질 수도 있고 경제가 허우적대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화폐 공급도 원활한 실물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금융이 왜 중요하냐? 금융을 잘해가지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조그만 나라는 몰라도 대부분 경우에는 금융이 경제를 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금융도 하나의 산업이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편입니다. 실물이 중요하죠. 안쪽 빨간 부분이 중요한데 금융은 잘해가지고 경제를 잘 만들 수는 없지만 못하면 경제를 망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경제는 안쪽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적절한 만큼 해주는 것이 금융의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후진국도 아니고 선진국들마저도 미국도 그랬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픽스 나라들이 또 유럽발 또 금융위기를 겪었죠. 선진국들마저도 금융을 잘못해가지고 금융과 재정을 잘못해가지고 금융위기를 지금 양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금융위라고 그러면 뭐 남미 후진국들 나라에서 발생하는 후진국 병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선진국들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실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도 굉장히 경제학자들은 이제 걱정을 하고 있죠. 지금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이제 워낙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 라는 차원에서 뭐 가만히는 있지만 세계적으로 돈의 공급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지금 바깥에 있는 초록색 공급이 엄청납니다. 지금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화폐 부족이다 아니면 뭐 경제가 너무 나빠지니까 화폐가 부족한 건 아닌데 경제가 너무나 나빠지니까 덜 나빠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미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세계적인 세계 은행들이 중앙은행들이 다들 뭔가만 돈을 찍어 가지고 엄청나게 걷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걸 통해서 덜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워낙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큰 소리로 반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만약에 경제가 정상화 됐는데도 이게 회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더 큰 경제적인 재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돈이 지금 주식시장에 가가지고 세계적으로 주가는 뭐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 거죠. 경제는 엉망이 되어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더 오르고 있죠. 이거는 분명히 거품입니다. 분명히 거품이죠. 근데 워낙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별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만약에 경제가 정상화될 때 코로나 사태가 지금 종식되면서 잘 처리하고 잘 환수를 해야지 제때 환수 못하면 미국 금융위기, 유럽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시한폭탄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흐름이 안쪽의 흐름이 본질이지만 바깥도 초록색 흐름, 금융도 잘 해야지 경제 전체 순환 흐름이 잘 돌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국가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GDP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